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결혼기념일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남편이 다른 여자의 배를 쓰다듬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상간녀의 쌍둥이에게 30억 원을 상속하겠다고 선언했죠. 제가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굳어갔는지,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혼 5주년 기념일의 촛불이 공기 중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식탁을 비추고 있었죠. 중앙에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남편 강주원이 가장 좋아하는 한우 스테이크와 킹크랩찜이 먹음직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디저트는 그가 사랑하는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였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3시간이나 공들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이 조용히 9시를 지났습니다. 스테이크 표면의 기름은 자오님이 하얀 막처럼 굳어버렸죠. 저는 100번째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까맣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거의 몸을 날리다시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목소리에 담긴 기대와 서서히 번지는 실망감을 애써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밤에 갑자기 중요한 고객이 생겨서 서류 처리 때문에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주원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단 한치의 미안함도 없이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먼저 먹어. 나 기다리지 말고. 오삐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결혼 5주년이잖아. 알아. 근데 일이 정말 많아서 빠질 수가 없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챙기면 안 될까? 전화기 저편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주원은 서둘러 일단 이렇게 끊을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촛농이 은촛대 위로 한 방울씩 떨어져 기괴한 모양으로 굳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3년째부터 기념일은 저 혼자만의 독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를 말없이 치우고 손도 대지 않은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녹아내린 크림이 마치 흐릿한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주말 병원 동료 모임에서 저는 억지로 기운을 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아과 김수간호사님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요즘 안색이 안 좋네. 강 선생님이 또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오나 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다 그렇죠. 뭐, 아시잖아요. 내가 보기엔 말이야. 김수간호사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해. 남자는 아이가 생겨야 가정을 돌볼 줄 알게 된다니까. 저기 박 선생님 봐. 예전엔 매일 야근하더니 지금은 칼퇴해서 애보잖아. 저도 모르게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제 마음속의 가시였습니다. 검사 결과 우리 부부 모두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모임이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주원에게서 갑자기 수술이 잡혔으니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외투를 챙기러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옷걸이에 주원의 흰 가운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가져다 주려고 막 손을 뻗는 순간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의 병원에서 온 급한 연락일까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에 여러 개의 메시지 미리 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원 씨, 오늘 아기가 엄청 세게 차요. 이름은 정했어요. 산부인과 검진 사진 메일로 보냈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젊은 여자의 셀카였습니다. 그녀는 상의를 살짝 걷어 올려 눈에 띄게 부른 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다름 아닌 우리 집 침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지난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V자를 그리며 배의 하트 모양을 그려놓았고 주원이 그 배에 입을 맞추는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 기록을 훑어내렸습니다. 임민아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이미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제가 배란기에 맞춰 온갖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확 낚아채는 손길에 고개를 들자 새하얗게 질린 주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서야,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뭘 설명해?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인턴벨을 어떻게 불렸는지, 아니면 내 침대에서 그 여자랑 만삭 사진을 찍은 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5년간 한 침대에서 잠들었던 이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오늘 밤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병원을 나서자 차가운 밤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택시를 잡아타고 저는 기계적으로 절친 최지은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밤중에 비를 쫄딱 맞고 나타나자 두말 없이 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손에 쥐어지자 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이혼할래.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침착하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그 인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넌 증거가 필요해. 철저한 계획도. 그녀는 제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 하지만 냉정해져야 해. 먼저 증거부터 모으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지은이네 집 객실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원은 밤새 들어오지 않았고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 신용카드 명세서, 이메일 등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임민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22살, 주원과 같은 병원의 인턴. 집안은 평범했지만 SNS에는 온통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 박봉란 여사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임민아에게 영양비 명목의 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는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윤서야, 이번 주말에 집에서 가족 모임할 건데 꼭 와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할 거거든.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 꼭 시간 맞춰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 임민아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중요한 발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꼬박 망설였습니다. 결국 단정하면서도 너무 꾸민 티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미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을 할 때는 며칠간의 불면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컨실러를 평소보다 더 꼼꼼히 발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지 마.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아, 오늘은 정보 수집의 날일 뿐이야. 주원은 밤새 들어오지 않았으면서 약속한 시간에는 정확히 저를 데리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선물한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있었죠.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의 엘리트적인 모습이 지금은 역겹기만 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그가 제 가방을 받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비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연기하지 마. 이웃들이 듣겠어.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원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고는 결국 라디오를 켰습니다. 교통방송 진행자의 명랑한 목소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떠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시댁은 평창동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자주 이곳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지만 아이 문제가 불거진 후부터는 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오늘따라 마당에는 차가 가득했습니다. 강씨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했지?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주원은 운전대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너랑 임민아에 관한 일이야. 제가 그를 쳐다보며 직접적으로 묻자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걱정 마. 오늘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저는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새로 했는지 평소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너희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지만 제 눈은 애써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10대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의 고모, 삼촌, 사촌 형제자매까지 모두 와 있었죠.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기묘한 연민이 가득했고 몇몇 어린 사촌 동생들은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이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나는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식당 쪽에서 애교 섞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임민아가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개월 된 배는 딱 붙는 원피스 아래로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피부는 빛이 났고 탐스러운 웨이브 머리는
정성껏 손질한 티가 났습니다. 손목에는 제게도 익숙한 까르띠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주원이 중요한 고객의 아내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시어머니는 살갑게 그녀를 부축해 상석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원래는 제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원은 슬그머니 저에게서 가장 먼 구석으로 가 마치 구경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승리감에 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것은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임민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첫째, 우리 강씨 집안에 드디어 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초음파를 보니 둘 다 아들이랍니다. 거실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축하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둘째, 시어머니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유언장을 수정했다. 내 명의로 된 재산 30억 원을 이 두 보물 같은 손주들에게 교육 자금으로 남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아이들의 어머니인 미나가 대신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거실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30억 원은 시어머니 재산의 대부분으로 이 집과 상가 몇 개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린 사촌 동생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 결정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주원의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급하다고? 시어 성급하다고?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해서 우리 강씨 집안의 대가 끊길 뻔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미나는 한 번에 아들 둘을 임신했으니 우리 집안의 큰 공신이지. 임미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과시하듯 배를 쓰다듬고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에는 도발과 더위가 가득했습니다. 윤서야. 시어머니가 제게로 고개를 돌리며 위선적인 온화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랑 주원이 이혼하고 나면 내가 위자료로 3천만 원 챙겨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잖니. 3천만 원, 그들이 임민아에게 사준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해하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주원은 구석에 서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마치 바닥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훈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리고 미나 씨도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정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임민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게 분명했죠. 그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식사부터 하자. 음식이 다 식겠다. 식탁에서 임민아는 마치 여왕처럼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살가운 모습이었죠. 주원은 그녀 옆에 앉아 가끔 맞장구를 치는 어설픈 배우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먹으며 모든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고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임민아가 주원이 사준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할 때 주원의 고모가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그쩌한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할 때 주원의 고모가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임민아를 청담동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낼 거라고 발표했을 때 주원의 삼촌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VIP 병실도 예약해뒀고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도 섭외했단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태어나면 신라 호텔에서 100일 잔치도 성대하게 열어줘야지. 하객은 한 500명 부를까? 어머님,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그 30억 원에서 나가는 건가요?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느긋하게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잖아요. 주원이 수입의 절반은 제 몫이고 만약 그가 미나 씨에게 쓴 돈이 일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한다면 제가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임민아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서,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자기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출산 능력과 재산권은 별개의 문제죠. 어머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날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경악에 찬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주원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르서 시볼타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서, 너 미쳤어? 온 가족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당신들 좋은 쇼에 찬물을 끼얹어서.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억눌렀던 분노를 조금 드러냈습니다. 강주원, 나 당신이랑 5년 동안 결혼해서 맨손으로 시작하는 거 다 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상간녀를 집안에 들이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해. 우리 강씨 집안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너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 알아? 저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문득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책임감 있다고 믿었던 이 남자는 사실 뼛속까지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압박?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기만과 배신이야. 좋아, 강주원. 우리 법정에서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최악이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그 상간녀에게 주려고 해. 지은이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녹음했어?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는 가방 속에서 작동 중인 녹음펜을 흘깃 보았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 분노는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행동해야 해. 첫째, 너랑 강주원의 수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둘째, 그 30억 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내.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임민아라는 여자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해. 집에 돌아와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주원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세금 신고서부터 병원 회계 장부까지 모든 서류 폴더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낡은 영수증 더미 아래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저와 주원은 한 바이오 회사에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당시 각각 3억 원씩 투자했죠. 나중에 그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금 문제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을 시어머니 명의로 옮겨두었지만 실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즉, 시어머니가 상속하겠다는 그 30억 원은 본질적으로 저와 주원의 공동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저를 쫓아내려 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천하의 코미디였습니다. 아침에 주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으며 몸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임민아가 좋아하는 디올 자도르 향이었죠. 이혼 조건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집은 내 명의로 하고 예금은 반으로 나누자. 차는 네가 가져가.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네가 수입이 없는 걸 감안하면 내가 아주 관대하게 구는 거야. 수입이 없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나 사직하기 전에 소아과 전문의로 연봉 1억이었어. 당신 병원 개원하는 거 돕느라 그만둔 거잖아. 그건 네 선택이었지.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넌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법적으로 이건 중대한 귀책 사유야. 내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은 칼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다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 저는 떨림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강주원, 건강검진 결과 당신 정자 활동성이 부족해서 임신이 어려운 주된 원인이 당신한테 있다고 나왔잖아. 그의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나는 임신했잖아. 그래? 제가 의미심장하게 반문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확신해? 주원이 벌떡 일어섰고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친자 확인 기술이 아주 발달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야. 저는 침실로 향하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야. 침실 문을 잠그고 저는 즉시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파구를 찾았어. 그 30억 원은 우리 공동 재산이야. 그리고 난 그 아이가 강주원 아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해. 지은이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청나. 계속 증거를 모아. 내가 임민아에 대해 재미있는 배경 정보를 좀 알아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 모임에서의 모든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더위, 임민아의 오만함, 주원의 회피,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이 곧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주원 씨 부인 되시죠? 당신 남편과 그 천한 계집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생각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필요한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저는 이 의문의 메시지를 빤히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의문의 번호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뻐근한 눈을 비비고 이 정보들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눕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주원의 사촌 동생인 강주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창백했죠. 새언니,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을 열어주자 주미는 곧장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 막장 드라마를 막아야 해요. 큰어머니가 그 임미나라는 여자한테 완전히 홀렸어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 저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미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임미나 자료가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경찰서에서 일하는데 부탁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 상간여짓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IT 회사 대표랑 바람나서 아파트 한 채 뜯어내고 헤어졌대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네, 이체 기록이랑 녹음 파일 몇 개가 있어요. 주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그때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는데 집 받고 나서는 갑자기 유산했다고 했대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는 걸 수도 있겠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제가 큰어머니랑 임미나가 싸우는 걸 엿들었는데 아이 아빠가 누군지를 두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제 추측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주미야, 왜 나를 돕는 거야? 주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상간녀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중에 예전에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은 언니뿐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교 때 성추행 당했을 때 언니가 같이 경찰서 가지고 변호사 찾아줬잖아요.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주미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온 가족이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지만 저만은 끝까지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고마워, 주미야. 이 정보들 나한테 정말 중요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미를 보내고 저는 즉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임미나의 신상 정보, 숙박 기록뿐만 아니라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은 어제 오후 시댁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언제 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임미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 더는 못 기다려요. 뭘 그리 서둘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애 낳고 친자 확인 끝나면 줄 건 다 줄 테니 만약에 약속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계약금으로 먼저 10억 원은 주셔야겠어요. 꿈깨. 내가 내 정체를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김 대표한테 다 들었어. 네가 그 사람 집을 어떻게 뜯어냈는지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3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임미나의 정체를 알면서도 단지 손주를 낳아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고 집안의 재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모든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을 보관해온 습관이 지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점심때 저는 지은이의 법률사무소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두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저는 USB를 그녀에게 밀며 말했습니다. 임민아는 전문 상간녀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지은이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 여자가 작년에 사기쳤다는 그 김 대표. 마침 우리 사촌 오빠 고객이야. 그녀는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봐. 이게 그때 그 여자 만삭 사진이야. 네가 보내준 최근 사진이랑 비교해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이자 각도는 달랐지만 배의 윤곽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건 같은 임신 주차의 사진이야.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내가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자문해봤어. 이렇게 모양과 위치가 똑같을 순 없대. 두 번의 임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지은이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 여자는 배에 가짜 보형물을 붙이고 다니는 걸 거야. 문득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 그럼 임신을 아예 안 했다면 산부인과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거지? 위조했겠지.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증명이든 못 만들겠어? 하지만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친자 확인을 언급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다는 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짜 임신이라는 증거. 혹은 아이가 강주원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 두 가지 방향이야. 지은이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 여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해. 이건 병원 내부자 도움이 필요해. 둘째, 그 여자와 강주원의 진짜 관계를 파악해야 해. 만약 둘 사이가 단순한 거래 관계라면 분명 금전 거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유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의료 기록은 내가 알아볼게. 금전 거래는 나한테 맡겨. 지은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유능한 사설 탐정들이 몇 명 있거든. 헤어지기 전 지은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조심해. 강주원이랑 내 시어머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에 유의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병원에 들러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당직 중이던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야, 웬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사기치는 상간녀에 관한 일이야. 의사 휴게실에서 저는 유진이에게 임민아의 사진과 소위 산부인과 진단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초음파 보고서 양식이 좀 이상한데? 임신 주수 묘사도 비전문적이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동기 중에 그 여자가 다닌다는 선샤인.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 10분 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샤인 산부인과에는 임민아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짜 보고서야. 유진이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만들긴 했네.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눈치 못 챘어? 주원이는 아마 산부인과에 같이 가본 적도 없을 거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친자 확인을 꼭 하겠다고 한 거겠지. 병원을 나설 때 저는 복도에서 주원의 동료인 마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서둘러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난주에 주원이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저는 유진이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강주원 선생님이 내 이름으로 수면제 처방받은 적 있어?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왜? 아니야. 내가 잘못 기억했나 봐. 저는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주원은 왜 내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집에 돌아와 저는 침실과 욕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약장 가장 안쪽에서 이미 개봉된 수면제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절반이나 비어 있었죠. 저는 이런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둘 리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가 몰래 나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즉시 약병을 숨기고 지은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당장 집을 나와서 지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집을 나가면 그가 눈치챌 것이고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에 주원은 드물게 일찍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포장 음식까지 사들고 왔죠. 그는 이상할 정도로 살갑게 굴며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몇 숟가락 뜨는 척하다가 그가 한눈 파는 사이에 소매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음식을 몰래 뱉어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 그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응, 잠을 잘 못 자. 저는 그의 말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자꾸 악몽을 꿔. 내가 넣어주려고 안정제 좀 받아왔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알만 먹어. 푹 잘 수 있을 거야. 저는 약병을 받아들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약병은 약장에 숨겨져 있던 것과 다른 것이었고 라벨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체 얼마나 많은 수면제를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고마워. 정말 자상하네. 저는 감동한 척 말하며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그가 준 안정제를 몰래 비슷한 모양의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의 앞에서 하나를 삼켰습니다. 주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푹 쉬어.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든 척하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주원이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를 따라가 커튼 뒤에 숨어 엿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녀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약효가 너무 약해.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해.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미나 쪽은 네가 잘 처리해. 빨리 돈을 받아내야 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 유 원장은 반드시 고쳐야 해. 통화가 끝난 후 그는 침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균일한 호흡을 유지하며 눈꺼풀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는 객실로가 잠들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긴급해. 강주원이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장 나와. 지금 당장. 아니, 그게 더 위험해.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되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거야. 나는 순종적인 척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너무 위험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윤서야, 알아. 저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집을 나가면 그는 즉시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할 거야. 나는 시간을 벌어야 해. 결국 우리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지은이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고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원이 주는 모든 음식과 약은 샘플을 남겨두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아픈 친구를 간병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지은이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 조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어디서든 눈에 띄지 않을 인상이었습니다. 방주원 씨가 최근에 거액의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조 부장님이 서류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지난주에 20억 원을 역외계좌로 송금했는데 계좌 소유주 이름이 LMN입니다. 임민아의 이니셜이죠. 우리 공동 예금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부장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최근 자산을 매각하며 현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샅샅이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민아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파악했습니다. 조 부장님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한강뷰 리버팰리스 2806호입니다. 방주원 씨가 얻어준 집이고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여기 카드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 재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주원과 시어머니 명의의 주요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리버팰리스를 지나갔습니다. 호화로운 외관의 보안도 삼엄했죠.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던 찰나 익숙한 인형이 로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과장된 선글라스와 모자를 썼지만 임민아의 걸음걸이와 몸매는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고급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서점에 숨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곧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임민아는 가끔 흥분해서 테이블을 치기도 했죠. 저는 재빨리 그 장면, 특히 남자의 정면 얼굴을 찍어 조 부장님에게 보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장지성 IT 회사 CEO, 작년에 임민아에게 집 사기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민아의 사업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자리를 뜨려는데 임민아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장지성에게 밀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고 이내 수표 한 장을 써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멀어서 서류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조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임민아가 장지성에게 넘긴 서류 내용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을까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조 부장님의 짧고 굵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주원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거실, 침실, 주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윤서야, 네가 부탁한 거 알아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주원 선생님, 최근에 내 이름으로 수면제 대량 처방받은 거 맞아. 근데 더 끔찍한 건 다른 약도 같이 처방받았다는 거야. 두 약을 같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심장마비. 저는 그녀의 말을 차분하게 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추측했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남편은 내가 자연사하기를 바라는 모양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5년간 한 침대에서 잠들었던 그 남자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조 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임민아가 장지성에게 팔아넘긴 건 당신 시어머니의 유언장 사본과 당신 집 등기부등본 사진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메시지를 쳐다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었습니다. 임민아는 주원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 애인까지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와 주원 사이가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파구를 찾았어. 임민아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어. 이걸 이용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저는 유진이에게서 새로 받아온 안전이 확인된 진짜 수면제 하나를 삼켰습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맑은 정신과 충분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약 기운에 서서히 잠이 들면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원과 시어머니, 그리고 임민아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한 걸음씩 벼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재산 보전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지 3일째 되던 날, 주원은 마침내 계좌가 동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윤서, 너 씨발 무슨 짓을 한 거야? 주원은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내 계좌가 왜 동결된 거냐고. 저는 막잠에서 깬 척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계좌? 모르는 척하지 마. 그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은행에서 보낸 동결 통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네가 꾸민 짓이지. 저는 휴대폰을 들어 자세히 보는 척하다가 다다가 이내 깨달았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잖아. 안 그래? LMN이라는 이름의 역의 계좌로 말이야. 주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네가 어떻게, 당신이 임민아한테 돈 보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주원, 당신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알아? 5년 동안 같이 살았어. 난 당신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아. 그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창가에 멈춰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들어봐, 윤서야. 우리 잘 얘기해 볼 수 있어.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당신이 상간녀를 집안에 들인 그날부터 우리 사이의 대화는 끝났어. 저는 욕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기 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임민아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 여자가 당신이 사준 에르메스 가방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씻어내리는 동안 저는 밖에서 주원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단계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금이 묶여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고 내부 갈등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주원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집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 서재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더니 서류 몇 장을 챙겨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연동된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그가 가져간 것은 바로 우리 회사의 원본 주주 명부였습니다. 저는 즉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주주 명부 서류를 가져갔어. 아마 거래를 위조하려는 걸 거야. 예상했던 일이야.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법원의 보전 명령은 등기된 모든 자산에 적용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해. 알아. 저는 책장에 숨겨둔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완벽하게 감시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초췌한 화장을 한 뒤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주미에게 메시지를 보내 시어머니가 오늘 집에 계신 것을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요. 아마도 제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수입 분유부터 명품 유모차까지 온갖 아기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음 주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둬야지.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정교한 아기 옷들을 부러운 척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저도 이런 날을 항상 꿈꿔왔는데 시어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저는 심호흡을 하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린 거 알아요. 하지만 저랑 주원이 그래도 5년 동안 부부였잖아요. 저를 빈손으로 내쫓지는 말아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뭔데? 적어도 제가 머물 곳은 남겨주세요. 저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 하나면 돼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요. 그 아파트는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재산이었고 시가도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30억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시어머니는 제 요구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고려해 볼 수 있지. 그녀는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야 해. 그럴게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임민아 씨 아이가 정말 주원이 아이 맞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 예전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임신한 적이 있었다던데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을 헐뜯기나 하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애 낳자마자 친자 확인부터 할 거야. 그때 가서 네가 무슨 변명을 하는지 보자. 저는 황급히 사과하며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시어머니가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주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어머니가 방금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어. 사람 시켜서 임미나 뒷조사하라고 했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진 척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유진이는 제게 협조하여 중증,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주원은 한번 저를 찾아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정말로 싸울 의지를 잃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대요. 저는 그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주원은 바라는 듯 즉시 동의했습니다. 아마 제가 없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기가 더 쉬울 거라고 계산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간 당일 지은이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비밀리에 이사했고 그때부터 24시간 내내 우리 집과 시댁의 상황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시댁에 설치한 도청기를 통해 저는 결정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예전에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있단 말이야. 어머니, 윤서 말 좀 그만 들으세요. 주원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설 탐정이 찍어온 사진에는 그 여자가 그저께 밤에 다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혔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주원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내 계좌는 왜 동결된 거야? 서윤서가 뭔가 알아낸 거 아니야? 별일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강주원, 내가 경고하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친자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그 여자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하지 마. 어머니, 미나도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럼 그 호텔 남자한테 달라고 하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고친 건 강 씨 집안의 핏줄을 위해서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잡종을 위해서가 아니야. 도청기 너머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혼자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조 부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미나의 최근 호텔 출입 기록, 특히 CCTV 영상 확보해 주세요. 3일 후 조 부장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임미나는 정말로 호텔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협박했던 장지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조 부장님의 팀이 그녀가 호텔 화장실에서 가짜 배보 형물을 떼어내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프로 사기꾼입니다. 조 부장님이 평가했습니다. 부자들만 골라서 접근한 뒤 가짜 임신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지난번에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는 당신 남편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주원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조 부장님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임민아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어. 강주원은 완전 무능력자야. 계좌 동결 하나 해결 못하고 정 안 되면 플랜 B로 가는 수밖에. 병원 쪽은 이미 손 써뒀으니까 플랜 B? 병원에 손을 써뒀다고? 저는 즉시 주원이 제게 약을 먹이려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모든 새로운 증거를 정리해서 지은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재산 분쟁이 아니야.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들이 널 해치려 하고 있어. 잠깐만. 제가 심사숙고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플랜 B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주원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경계심을 풀었고 집안 CCTV에 그와 임민아가 나누는 밀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서윤서를 빨리 해결해야 해. 임민아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푼도 못 받아. 이미 하고 있어. 주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약 양을 서서히 늘리고 있어. 2주만 더 지나면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것처럼 보일 거야. 너무 느려. 임민아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엄마가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제는 나를 미행하는 사람까지 붙였어. 그럼 어떡하자는 건데? 주원이 되물었습니다. 임민아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왕 선생님 기억나? 그분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의료사고로 처리해 줄 수 있대. 주원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임민아가 비웃었습니다. 만약 서윤서가 우리 비밀을 다 불어버리면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이 대화는 저를 온몸이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은이와 유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신고해야 해.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유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왕 선생님, 혹시 왕석훈 선생님 아니야? 선샤인 병원 마취과 과장. 녹음에는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왔어. 왜, 왕석훈 선생님. 작년에 의료사고에 휘말렸었어.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는데 개인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덮었거든. 유진이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임민아와 한패라면 우리 셋은 신속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이는 왕석훈의 배경을 조사하고 지은이는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원과 임민아의 관계에 불을 지피기로 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아내는 임민아가 여러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과 화장실에서 가짜 배를 떼어내는 선명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민은 우연히 임민아의 비공개 SNS 계정을 발견했고 거기에는 온통 명품 자랑과 강씨 집안 모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의 도청기에는 천지가 개벽할 듯한 싸움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우리 강씨 집안을 속여.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 잡종들은 주원이 애도 아니었어. 증거 있어요? 임민아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애 낳으면 30억, 한 푼도 깎을 수 없어요.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임민아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좋죠. 그럼 당신 아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도 같이 말해줄게요. 나한테 녹음 파일 다 있거든요. 끔찍한 침묵이 흐른 후 주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너 녹음했어? 당연하지. 바보야. 임민아가 더이 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하나쯤은 들어둬야지. 이 대화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주원과 임민아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제 도청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공황 상태에 빠진 주원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거의 동정심이 들 뻔했습니다. 거의 말이죠. 어머님은 어떠세요? 제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그가 경계하며 되물었습니다. 진료받으러 왔다가요. 저는 손에 든 약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주원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윤서야. 네. 내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그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그를 밀어버릴 것이라는 것도요. 실수. 아내를 살해하려는 것보다 더 큰 실수가 있을까? 강주원? 제가 나지막이 묻자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에서 곧 당신을 찾아올 거야. 당신이랑 임민아의 플랜 B에 대해서 말이야.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고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떠나며 게임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가 실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임민아는 주원의 살인 계획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주원은 그녀의 사기 행각을 밝히겠다고 맞섰습니다. 두 마리의 독사가 마침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했어. 내일 강주원이랑 임민아 소환될 거야. 너는 언제 나타날래? 그들이 연행된 후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왕석훈 쪽은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지은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환자 중에서 의심스러운 수술 중 사망 사건이 4건이나 있었어. 유진이 말로는 그중 최소 2건은 명백한 의료과실 흔적이 있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때 알아채지 못했다면 제가 5번째 희생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민아와 왕석훈은 먼 친척 관계야. 그들의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짜 임신부터 살인 계획까지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계산된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함정의 제물이 될 뻔 했던 것입니다. 윤서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괜찮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저는 창밖의 석양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야.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경찰 출동, 강찰 출동, 강주원과 임민아 동시 연행 예정. 저는 즉시 집안 CCTV를 켰습니다. 주원이 서재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덩군 저 CCTV를 켰습니다. 주원이 서재에서 미친 즉안 즉시 지비를 켰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게 분명했죠. 그는 프린터로 무언가를 계속 출력하며 도장과 서명펜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CCTV 각도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위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시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원의 몸이 굳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댁섭 강주원 씨 되십니까?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주원의 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바쁩니다. 살인 미수 및 의료기록 위조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든 경찰이 평온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아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주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건 오해입니다. 임민아 씨는 이미 저희 경찰서에 있습니다. 다른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주원의 마지막 저항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주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CCTV를 끈 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그가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어. 아마 혐의를 벗으려는 걸 거야. 예상했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그의 사무실과 집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이버 수사팀이 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있는 중이야. 임민아는 더 기가 막히지.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체포될 때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딱 걸렸대. 의사 확인 결과 전혀 임신하지 않았고 배에 붙이고 있던 건 고급 실리콘 보형물이었어.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갑작스러운 탈진을 느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악몽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장내과 VIP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병실 앞에는 간병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신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고 몸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저는 나지막이 물으며 가져온 과일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죽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내 꼴이 우스워?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임민아의 가짜 임신 사진과 위조된 진단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왕석훈 의사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원이 저를 살해하려 했던 상세한 기록까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가장 아이러니한 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손주들에게 남겨주시려던 그 30억 원. 원래 저와 주원이의 공동 재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5년 전 회사 배당금 기억나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어머님 명의로 옮겨두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배를 눌렀고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와 혈압을 잰 뒤 더 이상 환자를 자극하지 말라고 제게 경고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시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말하고는 저를 보았습니다. 너는 잠시 나가 있어. 저는 복도 의자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불렀을 때 그녀는 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한결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곧 올 거야. 유언장을 고쳐야겠어.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돈 때문에 네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거 알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겠다. 그 짧은 사과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부드러운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원이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임민아도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꼴 좋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씨 집안이 무너져선 안 돼. 윤서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 시점에 제게 도움을 청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원이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줘. 둘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임민아 배우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줘. 이건 그 여자 혼자 꾸민 짓이 아닐 거야. 저는 병상에 누워서도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움에 내심 놀랐습니다. 이미 몇 가지 단서는 찾았어요. 임민아와 왕석훈 의사는 먼 친척 관계이고 이전에도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왕석훈, 박봉희의 아들 말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알다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박봉희는 30년 전 내 철천 지원수였어.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복수였구나. 제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강씨 집안의 고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였습니다. 복란 씨, 괜찮으시오? 복란 씨, 제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정씨 집안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시어머니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예의상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정 변호사, 유 원장을 고치겠소. 시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지금 바로. 정 변호사는 병실 환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로는 죽지 않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들으시오. 새 유원장에는 모든 재산을 강씨 자선 재단에 기부하고 그 재단의 관리인으로 서윤서를 임명한다고 명시하시오. 그녀가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소. 서윤서는 강씨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하며 이 추문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돼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게 모든 결정권을 넘기면서도 가족의 명예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했고 시어머니는 서명을 마친 뒤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베개 위로 쓰러졌습니다. 윤서야,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랍에 서류가 하나 있다. 한번 보렴.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놀랍게도 친자 확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임민아 뱃속 태아의 DNA가 주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검사하셨었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샘플을 채취했어.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그 여자를 미행하게 했지. 그 여자가 버린 쓰레기에서 썼던 가짜 배를 찾아냈어. 거기 묻어있던 피부 조직으로 검사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수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임민아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원이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강씨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다.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하지는 말아다오.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주원의 변호사와 친구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하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야.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고쳤어. 모든 재산을 자선재단으로 돌리고 내가 관리하게 됐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인데 무슨 조건은 없어? 강씨 집안의 체면을 지킬 것. 추문은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어.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이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부탁하셨어. 그건 어렵겠는데.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는 중죄야. 증거도 확실하고 알아. 저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일단 경찰 신문 결과를 지켜보자. 오후에 저는 가족 자격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주원은 하룻밤 사이에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윤서야, 네가 날 좀 도와줘. 그가 쇠창살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임민아, 그 천한 것한테 속은 거야.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속아? 나를 죽이려 한 것도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정말 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다 임민아가 꾸민 짓이야. 그냥 널 겁줘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강주원,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당신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다 복구했어. 완전 범죄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랑 약물 구매 내역 스크린샷까지 전부 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걸 자백하는 거야. 저는 몸을 돌려 떠나려다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아셨고 유언장도 고치셨어. 당신은 단 한 푼도 못 받아. 안 돼. 주원이 갑자기 발작하듯 소리치며 일어서려다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속였어.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렇게 추악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 밖에는 지은이가 차에 기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문조서, 요약본이야. 임민아가 전부 자백했어. 이전에 저지른 사기 3건과 의료사고로 위장한 살인 2건까지 전부 다. 저는 그 끔찍한 진술 내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 주원이 가짜 임신인 거 알고 있었다고? 응, 지난주에 알았대. 지은이가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나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임민아가 당신 살해 계획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 그래서 둘이 더러운 거래를 한 거야. 주원은 임민아가 시어머니 돈을 뜯어내는 걸 돕고 나중에 그 돈을 나눠 갖기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인간성의 추악함은 끝을 모르고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지은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임민아는 왕석훈 의사가 이전 2건의 의료사고 살인에 가담했다고 자백했어. 피해자들은 모두 부유한 남편을 둔 아내들이었고 사망 후 남편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쇄살인이었어? 맞아. 경찰이 지금 왕석훈을 체포하러 갔어. 지은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강주원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어. 검찰은 그를 살인 미수와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야. 그 소식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원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약해졌어? 지은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해. 아니 주원과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이 끝나면 이곳은 공동재산으로 동결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주원의 컴퓨터는 경찰이 가져가고 책장에는 빈자리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개인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USB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지만 수첩의 내용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주원은 제 생활 패턴, 식습관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고 심지어 어떤 음식에 약을 타야 들키지 않는지까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디데이 계획, 심장마비, 외상 없음, 병원에서 발생하면 최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일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진을 찍어 지은이와 담당 형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발견은 주원이 죗값을 치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주원 씨 부인 되시죠?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임미나 엄마예요.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자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나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당신 남편의 더 끔찍한 비밀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미나가 강주원을 증오하거든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원이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주기로 해놓고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자기를 경찰에 잡혀가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의 살인 공모까지 한 주제에 남 탓을 하다니. 미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여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자료들이 당신이 강주원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떠난 후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소와 숫자 몇 개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은행 개인금고 정보였죠. 그리고 임미나가 남긴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컬렉션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저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와 변호사를 동반하여 그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의 내용물은 저를 그 자리에서 구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장의 음란한 사진들, 모두 주원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여자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일기장. 가장 끔찍한 것은 수십 개의 머리카락 뭉치가 담긴 작은 상자였습니다. 각 뭉치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저와 임미나의 머리카락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전리품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께 온 형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연쇄
살인범의 행동 패턴입니다. 강주원 씨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추가 진술을 하는 동안 저는 왕석훈 의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더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와 임민아가 공모하여 부유한 사업가들의 아내 3명을 살해한 상세한 계획이 들어 있었죠. 수법은 주원이 제게 사용하려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만 노렸고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하늘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빗방울이 바닥에 부딪혀 튀는 것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제게 남긴 것은 상처와 배신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거긴 집이 아니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야. 차 안에서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처치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밖에는 정 변호사와 몇몇 강씨 집안 친척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처치로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는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시네. 정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단둘이서 저는 소독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각종 기계들 사이에 누워 평소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윤서야. 그녀가 힘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시간이 없어.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주원이 애비도 그렇게 죽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심장마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 사건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의 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셨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만약 그것도 살인이었다면 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시어머니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 밖에 여자가 있었어. 이혼하자고 하더군. 저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원은 아버지의 성공적인 경험에서 이 수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놀라울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복수해다오, 윤서야. 나 대신 복수해줘. 그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감시장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의사는 박봉란 여사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저는 기계적으로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곱씹었습니다. 복수해다오. 누구에게 복수하라는 것일까? 덕가, 주원, 임민아, 왕석훈은 이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사건은 증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부속품으로 여기는 강씨 집안의 썩어빠진 문화 전체에 대한 복수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너도 쉬어야 해. 아니,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야 해. 시어머니가 내게 자선재단을 맡겼으니 그 돈을 제대로 써야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저는 창밖에 멎어가는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성법률지원재단을 세울 거야. 가정폭력과 혼인 빙자 사기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으로. 지은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봉란 여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반대했을 법한 일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지지하실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도 깨달으셨을 테니까. 여자가 여자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걸. 비겐 뒤에 햇살이 구름을 뚫고 병원복도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금빛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앞에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저는 유언 집행인으로서 온갖 번거로운 절차와 호시탐탐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저는 시댁 별장에서 혼자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만일의 경우 서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나왔습니다. 은행 개인금고 7,786. 비밀번호는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온 날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주원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였죠. 2017년 5월 12일 다음 날 아침 은행 개인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신문기사 조각 강업가 강건국,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돌연사, 강건국의 문란한 사생활을 담은 사설 탐정 보고서, 시신에서 의심스러운 주사 자국을 보여주는 부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주원이도 제 애비의 전철을 밟았겠지.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는 끔찍한 유전병이 있단다. 호색한 일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하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나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죽었어.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날 아침 그는 쌩쌩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왕의사 짓이라고 의심한다. 그는 강건국의 주치의이자 술친구였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주원이가 제 애비의 본성을 물려받을까봐 평생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제 보니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구나. 마지막 문단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고친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지. 강씨 집안의 돈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 돈이 더 이상 악마를 키우는 데 쓰이길 원치 않는다.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렴. 내 죄를 대신 씻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봉이를 조심하거라. 그 여자는 30년 전의 원한을 절대 잊지 않았을 게다. 저는 은행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복수에다 오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지은이의 사무실로 가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강주원 사건의 판박이잖아. 지은이가 부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봉이는 누구야? 시어머니가 30년 전 원수라고 했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깐만. 왕석훈 어머니 성이 박씨 아니었나? 맞아. 왕석훈의 어머니 이름이 박봉이, 박봉란의 사촌 언니야.
이 발견에 우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왕석훈이 시어머니 사촌의 아들이라면 그가 강씨 집안의 품은 원한과 임민아를 이용한 계획은 30년간 이어진 복수극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례식 날 휠체어를 타는 노부인이 관 앞에 낡은 편지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박봉희 여사님이십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봉희,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흐릿한 눈에는 슬픔 대신 기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 봉투를 챙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박봉희와 또 다른 여자가 병원 앞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시립병원 198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여자는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 다른 여자는 이 발견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간호사였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시어머니의 간호사 자격 기록을 부탁했고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989년 말 시립병원에서 갑자기 사직했는데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약물 오투여로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박씨 32세. 지은이의 조사 결과 그 환자는 박봉희의 여동생 박봉영이었고 당시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 바로 제 시어머니 박봉란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박봉희는 내 시어머니가 동생을 죽였다고 믿고 30년 뒤에 아들 왕석훈을 통해 복수한 거야. 이것은 두 세대에 걸친 복수극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가주원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30년 전의 두 죽음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자. 그의 표정은 경멸에서 충격,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부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주사 자국들, 당신이 나한테 쓰려던 수법이랑 똑같아. 왕석훈이 가르쳐준 거지? 주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가장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어. 그는 너를 이용한 거야, 주원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복수극이었어. 그는 너를 이용한 거야, 주원아, 주원아. 그는 너를 이용한 거야. 주원은 제가 왕석훈을 상대로 증언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품는 듯 했지만 저는 그의 살인 미수 혐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3일 뒤 지은이는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박봉영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목격한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당시 박봉영이 주원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고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질투심에 그녀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시어머니가 최초의 가해자였고 박봉희의 복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 구현이었던 셈입니다. 이 복잡한 원한의 고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민아가 이송 도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임신 2개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임신은 주원과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고 그 와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정말로 임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 임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비웃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누구야? 그녀는 비아냥거렸지만 제가 만약 왕석훈의 아이라면 그가 너와 아이를 살려둘 것 같아 라고 묻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진이가 시어머니의 시신에서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희귀한 심장 독소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기록에는 시어머니가 첫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직전 박봉이가 단독으로 병문안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봉이는 아들을 이용해 주원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30년의 원한을 끝맺음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박봉이는 이미 죗값을 치렀고 시어머니에게도 이것이 일종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악몽은 진이언간의 턱봉이는 그로니어지곳을 그러나 있어쉬에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원은 살인 미수,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후에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임민아는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고 뱃속 아이는 DNA 검사 결과 왕석훈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왕석훈을 저주하며 오열했습니다. 왕석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30년 전 강건국 사례를 포함한 추가 범행까지 자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주장했지만 심리평가 결과 그는 타인의 삶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박봉이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아들을 시켜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틀린 만족감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30억 원 재산은 유언에 따라 강씨 자선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강씨 집안의 추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재단 규정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혼인빙자 사기 피해 여성 우선 지원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 도시를 떠나 남쪽의 한 요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과거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준 정신과 의사 정우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재단은 3배로 성장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진 선생님과 저는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칸청,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빛 자체가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